그 59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특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 정리했으니까 뭐 질량 에너지 등가는 사실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리고 또 통합과학 시간 때도 여러 번 등장했던 내용이라 좀 친숙한 내용일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기본식은 이거죠. 우리가 너희들이 배웠던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기본적으로 이거 있었죠. T는 T0의 감마, 그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팽창돼서 감마배만큼 커진다 이거고, 길이는 오히려 수축이죠. L은 L0의 감마분의 1. 그러니까 이제 로렌츠 인자의 역수가 곱해지니까 무조건 길이가 짧아지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시간 팽창이라고 했고, 이제 길이 수축이라고 했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그거 말고 질량이 이제 M0, 식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되거든. 근데 M0는 이제 정지 질량이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정지 질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지 질량은 가만히 멈춰 있을 때 질량이야,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지해 있을 때의 질량을 정지 질량이라고 하고, M은 그러면 운동 질량이죠. 근데 팽창이란 말을 쓰지 않고 얘는 그냥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 질량이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물체가 가만히 서 있을 때 질량과 운동할 때 질량이 다르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기존에 봤던 시간이나 공간, 이거 합쳐서 묶어서 시공간이라고 하지. 시공간은 당연히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었어, 처음에. 이제 시공간은 무조건 절대적이어야 돼. 하지만 알고 보니까 뭐였어? 상대적이었지.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하나의 절대적 개념, 완벽하게 절대로 바뀌지 않는 개념이 뭐냐면 질량이었거든. 질량도 뭐야 그럼? 상대적인 거야. 뭐에 따라서? 로렌츠 인자, 속도에 따라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질량이 커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특수상승 이론이 굉장히 큰 그 내용을 가지고 있죠. 시공간이나 질량같이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했던 개념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빛의 속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값을 가지더라. 질량이 달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질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 관계식을 또 운동량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은 유도를 해야 돼요. 유도를 하는 과정이 복잡하거든. 근데 유도 과정 빼고 이 결론, 이 운동 질량과 정지 질량의 관계를 정리해서 그럼 얼마나 정지 질량 대비 속도가 빨라지면은 얼마의 운동 질량이 증가하는지, 질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계산하는 식이 바로 우리가 유명한 식이죠. 이게 2는 MC 제곱. 이거는 본 적 있을 거야. 특수 상대성이로 하면 다 20밖에는 안 떠오르죠, 보통.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식은 2는 MC 제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질량 에너지 등가라 그래. 질량 에너지 뭐 등가란 말도 쓰고, 아니면 동등성이라고 해요. 는이잖아. 는 이제 같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같은 개념이다 라는 거. 기본 베이스는 이거죠. 정지 질량 대비 물체를 운동시켰을 때 그 질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근데 그때 이의 뜻이 뭐냐면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 들어가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게 하나를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너네들이 생각을 안 하면 무조건 틀리는 내용이고, 조금만 의식을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다 먼저 이제 제로라고 써서 제로라고 붙일게. 여기다. 이게 첫 번째야. 첫 번째는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정지 질량이라고 했지. 이건 뭐라고 할 거냐면 정지 에너지라고 할 거야. 얘는 자, 정지 에너지. 자,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환산이 돼요. 등가야 그냥.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값이야. 그러니까 질량을 에너지로 환산시킬 수 있고, 또는 에너지를 질량으로도 환산시킬 수 있는 거야. 이해하죠? 근데 가만히 멈춰 있으면, 정지했으면 속도가 0이거든. 질량이 있지, 무조건. 정지 질량. 그럼 그 정지 질량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무조건. 이해하지? 그러니까 멈춰 있는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M0C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요거고, 만약에 질량이 M0인 물체에게 내가 얘한테 힘을 오른쪽으로 가해요. F만큼 가해서 내가 얘를 쭉 S만큼 이동을 시켰다고 칠게요. 이동한 거리를 S만큼 이동시켰어. 어떤 물체에게, 가만히 멈춰있는 질량이 M0인 녀석에게 F라는 힘을 줘서 S만큼 증가시켰어. 그러면 나는 여기 일관에너지 개념이 좀 나오거든. F 곱하기 S만큼 뭐하니? 2를 했어. 그지?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델타 2K만큼 운동거리가 증가하죠. 즉 속도가 증가하지. 그래서 얘는 속도가 증가해.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하면은 질량이 어때? 상대론적 관점에서 증가하지, 무조건. 그치? 얘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는 녀석이 아니고 운동을 하게 되잖아. 운동하면은 이 감마라는 값이, 얘들아 우리 이거는 학교에서 외우라고
이거 쓰지 않을 거 아마씩. 이거 한다 그러니 혹시?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을 막 서술형에 낼 수도 있어. 아니면 이걸 직접적으로 쓰는 그 문제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막 그 만약에 속도 0.6씩 주고 아니면은 특수값 주는 거야. 막 속도를 뭐 한 2루트 3 막 이렇게 줘버려.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루트 3이거든. 집어넣으면 감마 2 나와요. 딱 2. 그러니까 감마가 2가 나오면서 뭐 길이는 2배 수축되고 시간은 2배 팽창하고 이런 말들을 이제 계산을 넣는 거죠. 여기다 속도값을 넣어서. 근데 어쨌거나 속도가 V가 생겨버리면은 감마는 무조건 1보다 큰 값을 가지고 그럼 무조건 정지 질량 대비 운동 질량이 커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물체에게 힘을 줘서 그 물체에게 그 일을 해주면 에너지를 주면은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데 얘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과정상에서 반드시 상대론적 관점에서는 질량도 증가한다고.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건 뭐야? 이거 배우면 너네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같은 거 할 때 보시면 뭐만 생각하니 그냥 여기 속도 빨라지는 것만 생각하잖아. 질량 안 바뀌니까. 그치? 근데 사실은 상대론적 관점을 보시면은 질량도 증가한다는 거야. 이게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질량과 속도 같이 증가해. 그래서 얘는 질량이 이 M0에서 사실 M으로 질량이 바뀌어요. 이해 가니? 그러니까 M0 대비 증가된 질량이 생긴다고. 그때 이 M0인 녀석이 M이라는 질량으로 바뀔 때 들어가는 에너지. 이 에너지. 요거를 우리 두 번째 델타 E라고 부를 거고 변화된 질량 델타 M에 해당되는 값을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이걸 많이 써요, 이걸. 좋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 놓으시면 돼. 첫 번째는 정지 질량, 멈춰 있을 때 질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질량이 증가했을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를 델타란 말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써도 돼. E는 MC 제곱. 이게 운동 질량, 운동 에너지. 됐죠? 운동 질량, 운동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만큼의 질량이 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는 델타란 말을 붙이면 되고. 그래서 이게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 내용이 다야, 사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물체에게 에너지를 가해서 그 에너지가 이제 가해지면 속도가 빨라지겠지. 근데 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질량도 증가한다. 속도도 증가하고 질량도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를 원래는 운동량으로 그걸 하거든. 운동량을 하는데 운동량식으로 봐도 우리가 저 F라는 힘을 주게 되면 어떤 물체에게 F라는 힘을 가하게 되면은 얘는 델타 T 분의 델타 P라는 운동량이 변화가 생기잖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거든. 그치? 운동량이란 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물체에게 힘을 주면 속도가 빨라졌어. 하지만 이제 질량도 증가해. 속도도 증가해. 이 두 개 다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이런 거지.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어디까지밖에 못 가니? 빛의 속도밖에 못 가지. 그러면 속도가 만약에 거의 빛의 속도에 다다랐어. 근데 내가 에너지를 계속 줘. 무한으로 줘, 에너지는. 그럼 얘는 속도가 계속 빨라져? 아니지. 그 전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질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질량이 막 몇백 배, 몇천 배씩 증가해요. 그래서 실제로 질량이 변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사실 그 관계식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보는 내가 그 표로 나눴던 거 있잖아. 두 개 있어요. 그 두 개. 이제 정지한 물체 에너지와 운동하는 물체 에너지 이 두 개로 나눠진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실 60페이지에 핵 반응이 가장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여기 파트는 시험 문제가 제일 쉬울 거야. 여기는 나오는 게 핵 반응에 대한 얘기밖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핵 반응이 나오면은 상당히 수월해요. 자, 그 핵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핵 반응은 너희들이 다 배웠던 얘기야.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핵 융합 반응이 있고요. 핵융합 들어봤지? 융합 반응. 뭐 대표적으로 수소 핵융합이죠. 수소. 이거 말고는 우리가 핵융합 배우지 않고 수소 핵융합 반응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죠. 1, 2짜리 수소와 1, 3짜리 수소가 융합을 해. 이 반응식 본 적 있죠? 중수소랑 삼중수소가 융합하는 거야. 그러면은 2, 4짜리 He 헬륨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 핵반응의 전후 과정에서 우리 질량수 보존되는 거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전하량도 보존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써줄게요. 반드시 전하량이 보존된다. 그 다음에 질량수도 보존된다. 반드시죠. 반드시. 질량수라는 건 여기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질량인데 질량은 오히려 결손되지. 이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질량수 보존이랑 질량 결손은 다른 말이잖아. 그치? 질량의 결손은 실제로 원자량의 일부가 사라지는 거고, 질량수는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의 합인데 양성자 자체가 사라지거나 생기는 게 아니고 중성자가 사라지거나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 질량수 자체는 무조건 보존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하량이 1이고 여기 2니까 맞죠? 딱 맞는데 얘 질량수가 2고 질량수가 3이니까 여기 4야. 그러면은 원자 번호에 대한 전하량에 대한 값은 0이 나와야 되고 질량수는 2, 3, 5고 얘가 4니까 반드시 1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표기가 되는 물리량이 뭐냐면은 입자가 중성자라는 거죠. 됐지? 원자 번호 0번, 질량수 1. 이건 중성자야. 그렇게 하고 반드시 뭘 표시해? 여기다가 델타 M을 표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질량이고 사라진 질량. 이 결손된 질량, 이걸 이제 결손된 질량이라고 하는데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데 이 질량이 사라진 만큼 뭐로 나가야 돼? 에너지로 방출이 나갈 것이다. 이는 MC제곱 관계에 의해서. 됐지? 요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방출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델타 M에 대한 이야기. 델타 M에 대한 이야기고 사라진 질량만큼 에너지를 환산했을 때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이 사라진 에너지 값이다. 라고 해요. 얘는 대충 얼마 나오냐면은 이게 얼마지?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말을 쓰거든. 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메가는 10의 6승이고 일렉트론 볼트는 전자볼트라고 하는 단위인데 전자볼트 단위인데 이게 이제 17.6 정도의 에너지가 나간다라는 거는 그 정도의 에너지를 질량으로 환산할 수 있구나 이거거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이제 봐봐. 이제 두 번째 반응식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반응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반응식 1짜리 수소가 4개가 융합을 해요. 4개의 일반 수소가 융합을 하는 거지. 4개의 수소가. 그래서 4짜리 H, 헬륨 하나가 나가는 거야. 이게 이른바 태양에서 발생하는 핵융합 반응이죠. 태양에서. 통합과학 시간 때 배웠었던 얘기. 이거는 보통 위에 거는 보통 핵융합로라고 하지. 인공적으로 핵융합로에서 만들 수 있는 장치죠. 저거 외워야 돼요? 아니 외우지 않아도 돼.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거의 외우지 않아도 외워지는 거 아닌가 이거? 그지? 핵분열은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2개는 알아놔. 2개 구분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자 그럼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질량이 사라지죠. 사라진 질량이 에너지 나올 거야 무조건. 근데 이제 보시면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지. 봐봐. 양성자가 4개 들어가죠. 원자번호 1번 4개. 근데 여기서 원자번호 2. 양성자가 2개가 어떻게 됐어? 이거 봐봐. 얘가 지금 양성자 개수가 양성자가 지금 4개 들어가는 거거든. 여기서 수소 원자핵이 4개잖아 지금. 양성자 4개에서 결과물은 지금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거든 지금. 이렇게.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핵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전하량이 보존된다 그랬지. 그럼 전하량 보존이 안 됐잖아 지금. 그지? 여기 플러스 4인데 여기 플러스 2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질량수는 4, 4 맞지? 질량수가 더 생기면 안 되고 원자 번호가 지금 플러스 4가 플러스 2로 갔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1짜리가 나와야 돼. 맞니? 그래서 잘 봐. 몇 개 필요하면 2개. 2개의 플러스 1짜리
질량수 0짜리 내가 필요하고 얘를 뭐라 부르냐면은 양전자라고 부르죠. 플러스 전자. 전자를 가지고 있는 전자는 전자인데 플러스 성질을 가진 전자가 있어. 이렇게 돼야지만 전하랑이 딱 맞아 떨어져요.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4. 맞지? 그러니까 원래는 반응식을 이것까지 맞춰주셔야 돼. 아마 통합과학 때 뭐 어떤 막 설명했으면 이런 것도 등장했었을 거야. 안 할 수도 있고. 원래 교과서에 표현 안 하거든 보통. 근데 확실한 거는 핵 반응이 일어나면 전하량도 보존돼야 되고 질량수도 보존돼야 되고 질량도 결손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질량이 사라지고 에너지 방출돼 나오고 이때 방출된 에너지는 26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합니다. 26 메가 일렉트론 볼트.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에너지 더 많이 방출냈네? 얘보단? 그럼 누가 질량 결손 많이 했어? 얘가 더 많이 된 거죠. 얘의 결손된 질량을 M1이라고 얘를 M2라고 하면은 M1과 M2의 크기가 비교되는 거죠. M1보단 M2가 더 크구나. 왜? 질량이 많이 결손될수록 에너지 많이 방출되거든, 무조건.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나와. 임의의 반응식을 주고 그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를 가지고 에너지, 그 질량 결손량을 구하거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건? 태양. 태양은 가장 대표 반응식이니까 이거는 암기해 놓는 게 좋죠. 그리고 실제로 태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쓰죠. 수소 하나의 원자량이 수소가 1.008이거든. 대충 상대값으로. 근데 이게 4개 들어가잖아. 그러면 1.008이 4개 들어갔으니까 4.032가 되는데 실제로 나오는 헬륨 하나의 원자량은 4.008이에요. 됐지? 그러면 얼마가 사라졌어? 0.029만큼의 원자량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비교되는 거죠. 4.008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1.008짜리, 4.003이다. 미안. 0.209 맞지? 4.003. 실제로는 1.008짜리가 4개가 융합됐으면 4.003의 원자량이 4.03의 원자량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해에 튀어나오는 헬륨의 원자량은 4.003밖에 안 되니까 0.029만큼의 원자량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게 핵융합 반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분열 반응. 근데 핵분열 반응도 대충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라늄 원자번호 92번 질량수 230. 이거 진짜 외울 필요 없어. 우라늄이 하나 있는데 이 우라늄이 0.1짜리 중성자, 이게 저속 중성자라고 하지. 느린 중성자 하나를 흡수해서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우라늄이 굉장히 불안정한 원소니까 느린 중성자 하나를 흡수하면서 얘가 분열이 돼 쪼개지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원자번호 56번의 질량수 141짜리 바륨이라는 원소로 하나 튀어나오고요. 플러스 원자번호 36번의 질량수 92짜리인 크립톤이라는 원소로 또 하나가 튀어나와. 됐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만 반응식을 맞춰보시면은 전하량이 92에 0이고요. 56에 36이니까 90이 딱 맞지? 전하량 건들 게 없고. 다만 질량수가 236이었는데 얘가 합치면은 233밖에 안 돼서 원자번호는 0이면서 질량수가 1인 녀석이 원자번호 0이면서 질량수 3이 될 수는 없어. 이건 불가능하고 그게 0이면서 1인 녀석이 이거밖에 없잖아. 중성자. 그러니까 중성자가 3개가 튀어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지? 그러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질량이 또 사라지지. 델타 M. 질량이 결손된다. 이 반응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질량이 결손됐고요. 그 사라진 질량만큼 에너지가 나왔을 것인데 그 에너지의 크기는 200 대략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 에너지 많이 튀어나오죠. 덩어리가 크니까 얘는. 근데 그 질량수가 같은데 에너지가 튀어나온다는 거는 질량이 결손된다는 거. 질량 중성자랑 양성자 그런 것들 사이 인력 결합 에너지 이런 거. 네. 그런 것들. 그런 게 튀어나오는 거야. 결합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뭐 핵자 안에서 뭐 쿼크끼리의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합 에너지들이 있거든. 그런 결합 에너지 튀어나오는 거야. 실제로 너희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잖아. 이거 봐봐. 양성자랑 중성자 중에 질량이 누가 더 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로 중성자가 질량이 더 크지 않아? 조금 더 크죠. 아주 미세하게. 근데 얘 봐봐. 양성자 4개에서 여기 양성자 2개 플러스 중성자 2개로 갔잖아. 그러면 딱 그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만 놓고 봤을 때 얘가 증가하는 거지. 얘 양성자 4개고 얘는 양성자 2개밖에 없잖아. 그리고 중성자 2개가 또 필요하잖아. 그러면 얘가 더 질량이 커져야 되는 거 아니냐? 결손이 아니라, 질량 결손이 아니라 오히려 헬륨이 중성자가 2개가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질량이 더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 어떻게 보면. 그지? 야, 이게 중성자가 질량 크니까. 근데 그거는 그 결합적인 에너지의 관점에서는 완전 그 빼고 그냥 딱 단순하게 그 양성자 질량, 그 다음에 중성자 질량만 비교하는 거야. 실제로는 얘가 더 많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어. 원자량 빼고. 이거 원자량 질량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반응해서 에너지 튀어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요걸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있잖아. 이 봐봐. 그 얘가 대충 17.6메가 얘가 26메가 얘가 200메가 그러니까 실제로 에너지가 제일 많이 방출되는 건 핵분열이죠. 하지만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 가끔씩 뭐라고 쓰냐면 핵자당이란 말을 써요. 핵자당은 같은 말로 질량수 1당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량수 1당 에너지는 얘가 전체 얼마냐면은 17.6을 5로 나눈 값이죠. 얘는 26을 4로 나눈 값이지. 얘는 200을 236으로 나눈 값이거든. 누가 제일 크니? 태양이죠. 요 반응. 그러니까 요 반응식이 제일 크다고. 에너지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반응식이야. 요 반응식. 그래서 질량수당 에너지 얼마니?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니? 핵자당 에너지 얼마나 크니? 이런 거 물어보면은 핵분열보다는 핵융합 반응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 지난 시간 교재에 있는 문제 몇 개, 한두 개 풀지 않았나? 다 풀어왔니 이거 혹시? 이거 몇 개만 풀게 지금 같이. 우리 일단 체크만 해놓으세요. 6번 체크해 놓으시고 7번도 체크해 놓으시고 9번 이런 거 안 풀었지? 못 풀었지 그때. 6, 7, 9, 10 10번 같은 거 없으니까 9번, 10번 별표 쳐놓으시고 6, 7, 9, 10 6, 7, 9, 10 이렇게 별표 쳐놓으세요. 일단 4개를 풀게. 일단 이게 특성이 그냥 이런 일반적인 문제들은 괜찮은데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수록 이제 아예 애초에 이해조차가 안 되죠. 그냥 특성이 사실 이게 갭차가 좀 너무 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능 기출 문제랑 요거를 조금 이제 난이도를 올려서 푸는 문제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거는 난이도 차이가 꽤 나요. 일단 얘가 민수가 이제 철수 영위를 0.7C, 0.9C로 보고 검출기 A, B 있죠. 이거는 한 개의 광원에서 양쪽 검출기로 출발하는 케이스잖아. 그러면 이제 조건에서 반드시 문제를 읽어봐야 된다. 반드시 누가 본 시간을 T다, 뭐 누가 본 길이를 L이다, 누가 봤을 때 동시다 이런 말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마지막 줄에 써 있죠. 영희가 그러니까 민수가 측정할 때 검출기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영희가 검출기 A에서 검출기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2다인데 이 T는 고유 시간이야, 팽창 시간이야? 이걸 이제 알아야죠. 이 T는 팽창 시간이야. 봐봐. 민수가 봤을 때는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잖아. 근데 영희가 여기서 출발을 하지. 영희가 출발을 해서 여기 도착을 한단 말이야. 그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초라고 잡았는데 이 T는 출발 장소랑 도착 장소가 각각 다른 장소잖아. 그러니까 고유 시간이 될 수 없는 거죠. 얘는 팽창 시간이라 그래. 됐지? 민수가 측정할 때 영희가 빛 검출기 A에서 빛 검출기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T이고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서 있는 광원이 이제 A, B에 동시 도달한다. 그러니까 민수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광원이 출발을 해서 같은 거리를 이동하죠.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 되는 거야.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동시 도착이다.
그리고 얘는 팽창 시간이고. 이렇게 말을 주는 거고요. 그러면은 철수가 측정할 때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A보다 B에서 먼저 도착한다. 철수의 입장에서는 나는 운동을 하지 않잖아. 그지? 철수는 나는 이동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데 내 입장에선 광원이 빛을 출발시킴과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다 같이. 영희도. 민중가에는 민수도 같이 이동하죠. 그러니까 철수가 볼 때는 빛이 출발은 동시에 하지만 이 검출기 A가 왼쪽으로 도망가고 있으니까 무조건 A가 더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B는 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착하는 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올 것이고 얘는 이렇게 도착할 거지. 그러니까 철수가 본 빛의 경로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철수가 봤을 때는 B에 먼저 도착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A보다 B에 먼저 도달이 맞는 말이고, 영희가 봤을 때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0.9ct보다 작다. 자, 0.9ct인데 민수 t가 아까 줬잖아. 그러니까 요 거리는요 t라는 건데, 그러면 철수 얘 누구지? 얘 누구야? 민수? 민수가 봤을 때는 영희가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니? 0.9c로 움직이지. 민수가 봤을 때는 영희가 0.9c로 내가 보는 시간 t초만큼 움직이거든. 이거는 뭐야? 곧 고유 길이죠. 왜냐면 민수가 봤을 때는 이 길이가 안 바뀌거든. 그치? 민수가 봤을 때 검출기 A와 B 사이의 거리는 바뀌지 않는데, 근데 영희가 0.9c라는 속력으로 내가 측정한 시간 t초만큼 움직였으니까 이건 고유 길이야. 그러면 영희가 측정하면 무조건 길이가 짧아질 거니까 영희가 측정한 길이는 이거보단 짧겠지. 이게 영희가 측정한 길이. 영희가 측정해야 될 길이는 수축 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0.9ct보다 작다. 맞습니다. 민수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이 영희의 시간보다 느리게 한다.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 팽창이 커지겠지. 느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철수의 시간보다는 영희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야겠지. 틀렸습니다. 8번도 하라 그랬지? 아니야? 아니었나? 그럼 9번. 이 9번이 이제 동시성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동시성 내가 몇 가지 케이스 나눠놨지? 얘는 같은 거리가 아닌 케이스죠. 그지? 이거는 같은 거리가 아닌 케이스야. 자, 그래서 영희가 측정했을 때 점 A, B에 동시에 도달했다라고 돼 있지. 자, 분명히 광원이 한 개입니다. 광원이 한 개면은 분명히 영희가 볼 때는 봐봐. 영희가 볼 때는 이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영희가 봤을 때는 이 양쪽 검출기에 동시에 빛이 도달을 해야 돼. 근데 우주선 자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건데 광원의 위치가 만약에 가운데에 있었을 수가 없죠. 가운데에 있었다면 무조건 이 왼쪽 벽에 먼저 도착할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 광원이 요 흰색 그림 기준으로 우주선에서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을 거라고.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이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광원이 여기까지 올 것이고, 그지? 출발 위치가 여기지. 그러니까 자, 영희가 본 빛의 경로는요, 빛이 간 경로, 출발을 여기서 해가지고 이쪽 왼쪽 벽에 따라오는 우주선이 도착을 먼저 하고, 먼저 아니야, 같이 여기까지 도망가는 우주선과 같이 동시에 도착해서 이 빛이 진행하는 경로의 그 길이가 같게 측정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영희가 봤을 때 동시 출발과 동시 도착이 성립이 되니까. 영희가 봤을 때는 이 빛이 동시에 출발을 해서 동시에 도착을 한다고 상황을 인지해야 되고, 반면에 철수의 입장에서는 출발은 동시지. 동시 출발을 해야 돼. 광원이 한 개니까. 한 개의 광원에서 출발한 빛은 동시 출발이야. 근데 철수 입장에서는 요 우주선이 광원이 가운데 있지 않고 약간 치우쳐진 곳에 있기 때문에 출발을 동시에 해서 분명히 오른쪽 검출기에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비검출기죠. B. 그러니까 B에 먼저 도착을 하는구나. 자, 이 보기를 잘 보세요.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의 시간은 철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한다. 맞지? 철수 입장에서 영희가 움직이니까. 철수가 측정할 때 P에서 발생한 빛은 B보다 A에 먼저 도착한다. 틀렸지? 영희가 측정할 때 P에서 A까지의 거리는 P에서 B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게 틀렸죠? 영희가 측정할 때 잘 봐. P에서 A까지 빛이 간 거리와 P에서 B까지 빛이 간 거리란 말을 쓰면 맞는데, 맞지? 빛이 간 거리는 같으니까. 하지만 실제 P에서 A까지의 거리잖아. 그러면은 얘는 수축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무조건 요 상황이 보여야죠. 요런 상황이 보여야죠. 검출기는 이 광원은 비검출기랑 가깝게 있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10번이 작년 6월달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고 광원이 2개가 되는 케이스예요. 이게 이제 광원 2개 되는 케이스가 좀 어렵지. 자, 봐봐. 그림과 같이 관찰자 P에 대해서 별 A, B가 같은 거리만큼 정지해. 그러니까 P한테는 이 거리가 같은 거리죠. 요 거리가 이렇게 같은 거리 떨어진 곳에 별이 이렇게 2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관찰자 Q가 0.9C의 속력으로 A, B를 향해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P의 관성계에서는요, Q가 P를 스쳐 지나가는, 이거 Q가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 A, B가 동시에 빛을 내며 폭발한다. 자, 봐라. P 입장에서는 A, B가 동시 출발이래. 그지? 그러면은 동시 출발한 빛이 상대적으로 난 정지해 있기 때문에 동시 도착을 하겠지. 그럼 검출기가 한 개면 무조건 도착 사건이 고유성을 가진다 그랬죠. 같은 사건으로 관측된다 그랬지. 이게 맞아야 돼. Q가 봤을 때. 그치? 근데 Q가 봤을 때 어떻게 되니? 나는 가만히 있고 P가 도망가. 이 광원들도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야. 맞지? 됐죠? 그러면은 Q가 봤을 때는 빛이 동시에 도착하기 위해서, 얘는 동시 도착이 나와야 돼 지금. 동시에 도착 사건이 나오기 위해서 검출기가 P가 무조건 도망가고 있잖아. 얘가 왼쪽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얘를 따라가서 동시에 도착해야 되니까 얘가 먼저 출발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누구냐? B인가? B가 먼저 출발하는 거 보여야 돼요. 맞지? B가 먼저 출발해서 도망가는 P를 따라가서 동시 도착하겠지. 그래야만. 자, 문제 봅시다. P의 관성계에서는 A와 B가 폭발할 때 발생한 빛이 동시에 P에 돌아. 맞지? 동시 도착. Q의 관성계에서 B가 A보다 먼저 폭발. 맞죠? Q의 관성계에서 A와 P 사이의 거리는 B와 P 사이의 거리보다 크다. 틀렸죠? 같죠? 이거는. 고유 길이가, 물론 Q가 봤을 때는 길이가 수축이 되겠지. 근데 수축되는 거는 고르게 수축이 돼요. 비율이 똑같아 무조건. 같은 거리면 같은 비율로 수축되기 때문에 이거는 같습니다. 답은 3번이죠.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거고, 좀만 쉬었다가 문제를 마저 4문제 정도 더 풀고 시험을 볼게요. 자, 봐봐. 이게 11번 같은 케이스는 T1, T2, L1, L2 잡는 거고, 12번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두 개가 비슷한 유형인데,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 정도를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위에 그림을 가지고 위에 거 문제를 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내부 관찰자 입장이 이제 철수인가? 내부가 철수죠. 밖에 0이고. 그럼 이제 광원에서부터 검출기까지의 거리를 철수가 측정하는 거야. 철수가 측정하면은 이 길이는 그냥 L1이지, 이게 그냥 고유 길이죠. 그러니까 L1은 고유 길이가 돼요. L1은 고유 길이. L1은 고유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T1인데
이 T1이라는 개념이 이게 이제 이건 고유 시간도 아니고 팽창 시간도 아니야. 얘는 이게 좀 애매하죠. 이건 이 시간은 고유 시간은 아니에요. 일단 왜냐면은 철수가 봤을 때 빛이 출발해서 도착한 장소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날아가잖아 지금, 그지? 그럼 이거는 출발 장소랑 도착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고유 시간이라고 하면 안 돼. 하지만 그냥 고유 시간 취급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일단 T1이란 거는 고유 시간은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출발해서 도착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만약에 얘가 고유 시간을 말하고 싶으면은 철수 입장에서 빛이 출발해서 거울에 맞고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즉 왕복 시간을 측정하면 고유 시간이 될 수 있어. 맞지? 왜냐면 고유 시간의 정의는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거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의 시간 간격이에요. 이게 고유 시간이지. 같은 장소.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철수 입장에서는 빛이 출발해서 도착까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고유 시간이 될 수 없어. 다만 고유 시간은 아니지만 고유 시간처럼 취급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철수가 봤을 때는 이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그냥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즉 T1을 이렇게 설정할게. C분의 L1으로 설정하면 되잖아. C분의 L1. 그지? L1이란 길이. 그러니까 T1은 C라는 속력으로 L1 달린 거리니까 C분의 L1이라고 설정할게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희가 봤을 때죠. 영희가 봤을 때인데 일단 영희가 봤을 때는 이 우주선 자체가 수축이 될 거야. 그지? 그러면은 영희가 본 길이 L2는 수축 길이야. 짧은 측정이 돼야 돼요. 무조건 L1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L2랑 L1의 비교값이 나오죠. 일단 L1이 무조건 길어야 돼. 근데 영희가 측정한 시간 T2는요. T2를 이렇게 잡는 거야. T2는 이렇게 보셔야 돼. 영희가 봤을 때 빛을 출발을 여기서 하는데 그동안 우주선이 날아가서 움직이죠. 이만큼 움직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실제로 영희가 본 빛의 경로는 이만큼을 볼 거야. 그지? 철수보다 더 가죠. 물론 길이가 수축이 될 거고 일단. 그지? 그러면은 영희가 본 길이는 이 길이가 L2거든 지금. 수축 길이 L2고요. 요게 이제 우주선이 간 건데 VT2가 되겠지. T2라는 시간 동안 V만큼 속력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요 빛이 간 경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요 길이죠. 요 길이는 CT2가 될 거라고. 영희가 봤을 때. 다시 말하면 영희가 봤을 때는 CT2는 VT2 플러스 L2가 되니까 맞죠?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 그러니까 T2는 이거는 이것도 팽창 시간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왜냐면 T1이 고유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거나 철수가 측정했던 값보다는 철수는 C라는 속력으로 L1을 달리지만 영희는 C라는 속력으로 요만큼을 가거든 지금.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더 길게 갈 것이다. 정확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디귿 보기는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디귿 보기는 L2를 T2 나누면 C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L1, L2 비교되고 T1, T2 비교되지 무조건.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T2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확장시킨 문제가 12번 문제고 2019년도 수능 문제고 자 얘는 똑같은데 다만 뭐가 달라지냐면은 갈 때 올 때가 달라지죠. 이제 갈 때 올 때. 그러니까 우주선에서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은 L0 하지만 L1 정거장에서 측정한 길이는 L1이 되지. 그러니까 이 똑같은 방법으로 썼을 때 이렇게 놨을 때 요 길이가 L0라고 한다면 이건 고유 길이고 일단 고유 길이. 근데 얘가 이제 우주정 거장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수축 길이가 나올 거니까 L0와 L1의 관계가 나오죠. L0가 커야 돼. L1보다는 무조건. 그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빛 신호가 광원에서 거울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야. 그러면은 가만히 멈춰있는 관찰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지. 이때 걸린 시간을 T0라고 합니다. 당연히 올 때도 T0지 그냥. 어차피 우주선 길이가 안 바뀌니까. 그래서 C라는 속력으로 그러니까 T0는 C분의 L0가 되죠. 그냥.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나 체크해 볼게. 그러니까 왕복 시간은 C분의 2L0죠. C분의 2L0. 2T0.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이 상황을
바깥에서 관찰자가 우주정거장에서 봤을 때 상황이 달라진다고. 두 개로 나눠서 해석해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숫자 값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값을. 자, 예를 들면은 0.6c의 속력을 가진다고 하고 원래 길이 L0로 봤지. 그러면은 바깥쪽에 관찰자가 봤을 때 얘 길이가 얼마로 보일 거냐면은 요 길이는 5분의 4L0로 보여. 맞지? 0.6c면 감마가 4분의 5란 말이야. 그러면 길이 수축은 5분의 4배만큼 수축이 될 거니까 바깥 관찰자가 봤을 때의 우주선의 길이는 5분의 4L0. 원래 길이가 L0라고 하고 속도를 내가 예를 들어 0.6를 집어넣은 거지 그냥 얘를. 이렇게 측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아요. 저기서 자 바깥 관찰자가 봤을 때 출발을 여기서 시키지. 근데 우주선이 분명히 날아가요. 이렇게 우주선이 이만큼을 이동했다고 가정한다면은 실제로 바깥 관찰자가 보는 빛의 경로는 요만큼을 간 걸로 볼 거고 그 시간을 T1이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을 T1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CT1이 되는 거지. CT1이고 우주선 길이는 5분의 4L0고 우주선이 실제로 T1 동안 간 길이는 0.6cT1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은 CT1은 0.6cT1 플러스 5분의 4L0가 돼요. 맞지?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T1은 C분의 5분의 4이니까 0.4잖아. 10분의 4죠. 그러면 2C분의 L이지. 2C분의 L0가 나온다. 아니다. 미안. 이게 위로 올라간다. C분의 2L0구나. C분의 2L0. 맞지? 이해 가죠? 자, 봐봐. 내부 관찰자가 왕복 시간을 C분의 2L0로 체크했는데 바깥 관찰자는 가는 데만 벌써 C분의 2L0의 시간값을 측정해버리지. 이해 가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됐어? 자, 그 다음에 올 때를 봅시다. 올 때는 우주선이 한 번 더 날아가지 계속. 그지? 그러면은 이번에는 출발을 여기서 할 거고요. 출발을 이렇게 거울에서 맞고 출발을 하는데 우주선 계속 움직이니까 이만큼을 움직였다고 가정해볼게. 이만큼 또 우주선이 움직인 거야. 그럼 실제로 우주선이 오는 동안 얘는 이만큼을 측정하겠네. 이만큼. 맞지? 이건 다른 색깔 써야겠다. 이거는 CT2라고. 이만큼이죠, 이만큼. CT2. 헷갈리려나? 헷갈리? CT2라는 길이는요. 얘가 이제 이 길이가 얼마냐면 이 길이가 0.6cT2. 우주선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 길이가 0.6cT2니까 다시 말하면 이 T2 값을 계산할 때 이렇게 되지. 5분의 4L0나 5분의 4L0는 CT2 플러스 0.6cT2가 돼서 되지? T2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2C분의 L이 되죠. 2C분의 L0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됐지? 사실 이 1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게 필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연습을 하라는 얘기죠. 요 얘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 T1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 T2보다 무조건 크지. 무조건 큰데. 그지? 그러면은 거기에 보기 해설은 다 될 거예요. L0는 L1보다 크고 T0는 C분의 L0가 맞죠. T0는. 그 다음에 T1과 T2의 비율값에서 T1이 더 크지 무조건. 이건 사실 이걸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해본 거고 이거는 연습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요거를 마무리합시다.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왕복 시간이 지금 C분의 2L0인데 이거는 고유 시간이지. 그렇지 않니? 얘는 고유 시간이다. 왜냐면은 이 내부 입장에서는 관찰자가 봤을 때 빛이 출발한 사건과 도착한 사건이 같은 장소거든. 움직이지 않았고. 그럼 고유 시간이죠. 그럼 얘가 고유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C분의 2L 값에다가 감마배. 감마가 지금 4분의 5야. 그럼 4분의 5배를 한 값은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팽창시간이 나오겠지? 그죠? 이 팽창시간이 얼마냐면 그래서 2C분의 5L이네요. 2C분의 5L이 되잖아. 5L 제로, 2L 제로니까. 이게 이제 팽창시간이라고. 맞지? 이 팽창시간은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이 바깥 관찰자가 측정한 가는데 걸린 시간, 오는데 걸린 시간의 크기.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출발 장소와 도착 장소가 다릅니다. 지금 위치가. 그럼 무조건 팽창시간 나올 거지.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오니? 2C분의 L이고 2C분의 4L이니까 똑같이 2C분의 5L 나오지. 그러니까 실제로 관측한 값과 왕복시간 구해서 그냥 팽창시킨 값은 동일한 값이죠. 당연히. 같은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다만 내부 관찰자가 봤을 때는 C분의 L로 측정하는 값이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는 2C분의 5L 값으로 측정이 되더라 라고 실제로 빛의 간거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 요 내용이 이제 좀 조금만 더 우리가 심화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내용이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요거는 문제 하나 유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리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15번을 볼게요. 15번 15, 16 두 개. 조리 풀었니? 이거 두 개를 잠깐 문제만 얼른 해결해 봅시다. 한 2, 3분 줄게. 15번은 보세요. 이게 우주선이 0.6C로 가잖아. A가 0.6C로 가고 여기 우주정거장이 이제 있고 P에서부터 Q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는데 P부터 Q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어요. P에서 관측할 때 PQ 사이 거리가 육각년. 이 육각년은 그럼 무슨 길이냐면 고유 길이네. 육각년은 고유 길이. 육각년이 왜 고유냐면은 P는 Q에 대해서 정지해 있고요. 그지? P에서 관측을 했을 때 PQ 사이 거리니까 이 육각년은 고유 길이고 A가 여기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Q는 P를 향해 A가 Q를 여기가 A가 출발해서 얘가 쭉 날아가서 여기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Q는 빛을 보내네.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죠. A 속력은 0.6이고요. 자, 그럼 이때 A에서 관측할 때 PQ 사이의 거리 육각년보다 짧다. 이거 맞죠? A가 그 관측했을 때 수축 길이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은 육각년보다 짧겠습니다. A에서 관측할 때 P가 지나는 순간부터 Q가 지나는 순간까지는 10년이 걸린다. 자, 보세요. 우주정거장 P에서 봤을 때는 육각년의 거리를 0.6C로 A가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건 몇 년 걸릴 거냐면 10년이 걸릴 거야. 자, P에서 A가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 10년인데 이 10년은 고유 시간이 아니지. 왜냐면 P가 봤을 때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A가 출발해서 저 Q까지 갔는데 위치가 서로 달라지잖아. 그럼 고유 시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은 무조건 팽창 시간이 돼야 돼. 10년은 팽창 시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맞지? A에서 관측할 때 잘못 말했다. 그러니까 문제 보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다른 말을 한 거야. P에서 A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본 게 10년이야. 맞죠? 이건 팽창 시간이고. 됐지? 그러면 문제 보기, 니은 보기. A에서 관측할 때는 그럼 A는 나는 가만히 있고 P가 왼쪽으로 Q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가오잖아. 그럼 A에서 나는 가만히 있었고 P가 출발, Q가 도착이니까 이건 무조건 고유 시간이라고. A가 관측한 시간은. 그러면 A가 관측한 고유 시간은 반드시 팽창 시간이 10년보다 어때야 돼? 짧을 수밖에 없죠. 고유 시간이니까. 니은이 틀렸어요. 그래서. 됐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P에서 관측할 때 A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Q의 빛 신호가 P에 도달할 때까지.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P에서 관측할 때 A가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년이고요. 그로부터 Q가 이제 A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빛을 쏠 것이고 C라는 속력으로 6광년을 날아야 되니까 6년 걸린다고 여기서. 16년이 맞지.
답은 3번이네요. 지금 내가 설명한 대로 이 사고를 계속 하셔야 돼요. 문제들이 이런 식이 나오면은 뭐가 고유 시간인지, 뭐가 팽창 시간인지, 뭐가 고유 길이인지, 뭐가 수축 길이인지를 판단해야 돼.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은 항상 관측자가 가만히 정지해 있고 내가 있는 사건 그 장소 어떤 내가 있는 장소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굳이 뭐 어떤 임의의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얘가 나 가만히 서 있는데 여기 있는 애한테 빛이 출발 도착 이렇게 했어. 그럼 여기에서 발생한 사건은 고유 시간이죠. 출발 장소와 도착 장소가 같은 거는 고유 시간이야 무조건.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6번. 자 이게 이제 15번이나 16번 같은 문제들은 어느 정도 약간 계산을 하죠. 숫자 계산을. 정량적인 계산을 하는 문제니까 우리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하게 수능에서 원래 보통 문제가 뭐 시간이 늘어진다, 짧아 보인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제 서서히 조금씩 몇 년이다, 16년이다, 뭐 속도가 얼마다 이렇게 값을 직접 구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이게 검출기에서 정지한 좌표계에서 관측할 때 광자 A와 B가 검출기로부터 4광년 떨어진 곳에서 점 P를 동시에 지나서 A는 속력 C로 B는 속력 V로 검출기 향해 등속 운동하며 A는 B보다 1년 먼저 검출기에 도착한다. A는 B보다 1년 먼저 검출기에 도착한다. A는 광자인데요. 그러면 C라는 속력으로 4광년 날아가니까 4년 걸렸겠지. 그럼 B는 5년 걸리겠죠. A는 4년 걸릴 거고. 됐지? 그럼 P와 검출기 사이 거리 4광년이다. 이건 B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네. 그러니까 B 입장에서 이 4광년은 고유 길이죠. 그치? 이 4광년은 지금 현재 고유 길이입니다. 4광년은 고유 길이. 이 4광년 누가 본 거니? 정지 좌표계에서 봤잖아. 그럼 고유 길이지 무조건. 정지가 좌표계에서 봤을 때 고유 길이가 4광년인데 그러면은 P와 검출기 사이에서는 B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그냥 B가 맞다고 할까 그냥? B가 맞어요. B가 얼마로 움직이냐면은 사실은 얘는 V로 움직이는데 B의 입장에서 나는 가만히 서 있고 얘네들이 움직이니까 수축 길이가 보여야겠죠. 이게 무조건 4광년이다가 틀렸습니다. 맞지? 자, P가 B를 지나는 순간부터 검출기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5년이다. 자, 이 5년은 누가 봤을 때니? 정지 관측자가 봤을 때잖아. 이건 무슨 시간이야? 팽창 시간이죠. 그치? 정지 관측자가 봤을 때는 출발한 장소와 도착 장소가 달라. B가. 팽창 시간. 그치? 그러니까 B를 지나는 순간부터 P가 B를 지나는 순간부터 B가 측정했을 때는 고유 시간 나와야 되니까 5년보다 짧아야 돼요. 무조건. 그치? 검출기의 속력은 0.8C이다. 아니 얘는 C라는 속력으로 4년 날아갔으니까 4C지. 이 길이는 4C지 지금. 그치? 그럼 4C는 뭐랑 같아냐면 5년 걸린 V 속도. 이거랑 같아야 되잖아. 그럼 V는 5분의 4C. 0.8C. 됐죠?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풀게요. 두 문제만 더 풀게. 이게 두 개 다 봐야겠다. 70페이지 18번. 질량 에너지 문제입니다. 18번에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도 수능 문제인 20번이 있습니다. 20번. 두 문항만 보고 (18번이랑) (20번) 아까 했던 거잖아. 이거는 1212 이제 들어가면 24 헬륨 나오겠죠, 무조건. 그치? 24 헬륨이 나올 거고 24메가 일렉트론볼트가 이제 결손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다음에 이제 이거 88번에 226짜리는 이게 라듐이라는 애고 86번에 222는 라돈이라는 애거든. 여기 봤더니 X죠. 그러니까 질량수 똑같이 4 사라지고 원자번호 2 사라졌으니까 헬륨 원자핵 나간 거야. 그러니까 X는 헬륨 원자핵이죠. X는 24짜리 He 헬륨 원자핵이야. 됐지? 그러면은 원자핵 뭐 2 플러스 되겠지? 그렇게 될 것인데 X의 중성자 수는 2다 맞고요. 나에서 핵반응 전후 질량수의 합은 같다. 이것도 맞죠. 다만 이제 그 디귿 보기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봐봐. x를 이렇게 표시하면 돼.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반응식을 이렇게 만들어. 에너지를 마지막 항으로 보내. 그러니까 1, 2짜리 수소를 뭐라고 놨냐면 m1이 나왔지. 그럼 여기 m1 x는 24죠. 24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라듐을 M2, 라듐을 M3 놨으니까 M2 M3 맞지? 마이너스 X는 이게 5야. 이렇게 표시가 돼요. 두 개 비교하는 거잖아. 그지? 이게 만약에 식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도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그럼 얘가 더 크니까 X는 크기 비교할 수 있잖아. 그래서 누가 더 큰지 비교 가능하죠. 그게 맞네요. 그냥 EM1이 더 크네 무조건. 왜냐면 똑같이 X 뺐을 때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EM1이 크지.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쉽지 이거는. 20번은 마지막으로 수능 문제니까 풀어보는 건데 가는 핵융합 반응 맞죠? 아까 했던 거지. 그 다음에 질량 결수는 나에서 가에서 크다. 질량 결수는 크기는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비교하고 보시면 되니까 가가 더 큽니다. 기억의 질량수는 10이다. 기억이 뭐니 이거? 16, 12 나와야 되지. 틀렸네요. 답은 1번인가? 답은 1번. 간단하죠. 수능에는 이제 질량 에너지가가 딱 이 정도로 나와. 이 정도로 나오니까 이렇게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을 대비한 게 내신에서도 아마 문제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 파트는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다 진도 다 끝났죠. 이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 1번에 2번이고요. 됐니? 1번에 2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에 5번, 5번에 1번, 6번에 1, 2번, 7번에 5번, 8번에 증가 같다 9번에 같다 2배 x 10번에 5x 5xx 미안 5xx 11번은 6kJ 12번은 5x5 13번은 6v0 4분의 5배 그 다음에 5 그럼 14번은 6분의 1 15번은 4분의 1 2제로 됐죠? 일단 9번부터 좀 봐볼까? 9번. 지금 1번에서 안 보여요. 1번? 2번. 네? 2번. 2번이요. 왜? 1번 틀렸어? 1번에 디귿이 보여요. 디귿? 디귿 왜 틀린 거예요? 3분의 80 아니야? 아니야? 3분의 40 맞아? B의 운동이지? 잠깐만. 내가 잘못 풀었나? 1m 차이 나잖아요. 아, 같은 높이 통과하는 거구나. 같은 높이 통과하면은 20줄 중과 40줄 감소? 20줄 차이 나지. 곱하기 4분의 6분의 4. 3분의 2니까 3분의 40이네. 그러네요. 답이 4번이네. 이거를 내가 1m가 아니라 다 내려갔을 때 9번 같은 거 할 줄 알겠지. 9번 고정된 금속품이 많이 나왔던 거잖아. 열량 Q 공급해가지고 얘가 등압 과정으로 이제 A는 등압 과정으로 B는 등적 과정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지? 그래서 압력은 같아야 되고 그리고 나에서 A 압력은 가에서 B 압력이 몇 배이다라 그랬는데 부피가 같은데
이게 기체 분자수가 2배라 그랬지. 기체 분자수 2배라는 거 보셔야 돼요. 2배. 그러니까 압력이 2배죠. 부피는 같은데 가에서 그 나에서 가에서의 그러니까 나에서의 A 압력은 가에서 B 압력이 몇 배이냐라고 물어봤잖아. 그지? 2배죠. 분자수가 A가 2배 많으니까. 그리고 열량, 합량은 3분의 2보다 크지 무조건. 그러니까 A가 분자수가 더 크니까 그래요. 이게 원래는 2분의 1큐보다 크다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분자수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10번은 이거 우리 수능 기출로 문제 풀어서 됐죠? 괜찮죠? 10번? 해볼까? 넘어가? 요 괜찮으면 넘어가고요. 11번, 12번 다 넘어가고 13번을 보면 13번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이게 이 그래프가 나오잖아. 13번은 이게 이제 내가 온도를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을 얘기해 줬었죠. 얘가 얼마냐면 처음에 EPB잖아. EPB. 그지? EPV지. EPV니까 여기 온도를 여기 온도를 T라 그랬지. EPB를 T라 그랬어. 잠깐만. 온도를 A에서의 그 절대 온도를 T라고 했으니까 EPV 값을 T라고 넣는 거지. 그럼 4PB는 얼마가 되니? 2T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대로 넘어가니까 몇 V까지 넘어가냐면 3V까지 넘어가네. 3V까지 넘어가니까 여기는 4P3V, 12VT지. 12PV지. 그러면 6T.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가 또 등온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등온 과정이 되면 6T로 그대로 유지가 되죠. 등온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12PB가 나와야 되니까 또 이제 6V가 나와야죠. 그래야지 12PB가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부피가 6V가 되는 거고 DA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과 BC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인데 이게 이제 얘네들은 이거랑 요거잖아. 등압 과정에서는 내가 Q는 델타 U 플러스 W의 B가 항상 5대 3대 2라고 했어요. 요게 민넓이를 구하는 거지. 이게 이제 등압 과정 갈 때 얘가 BC 과정이죠. 얘가 BC 과정에서 한 1이거든요. 얘가 한 1. 그럼 얼마냐면은 4P에 2V니까 8PB죠. 8PB이란 거니까 얘는 얼마냐면은 무조건 12PB가 돼요. 따라서 얘는 20PB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흡수한 열량을. 그러면은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는 1을 얼마 받냐면은 지금 2P에 5V 받으니까 10PB 받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15PB라고 넣을 수 있겠고 그러면 25PB지.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죠. 됐지? 그 다음에 ABCDA 거친 과정에서 민넓이인데 일단 민넓이가 요만큼이 7PB야. 요만큼이 7PB지. 이만큼 이렇게가 7PB잖아. 요게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들어가니까 무조건 7PB 작지. 됐죠? 14번을 봐볼까? 얘가 처음에 등속도 운동한다는 걸 통해서 얘네들의 이제 그 경사면 기울기가 같겠구나. 그지? 경사면 기울기가 같으면은 얘가 질량이 얘가 2m이면은 이쪽으로 가야 될 힘의 합과 이쪽으로 가야 될 힘의 합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F라고 한다면은 여기도 F고 여기 EF 될 것인데 이제 가다가 얘가 끊어지죠. 얘 끊어져서 실이 끊어져서 얘가 한 덩어리 움직이는데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여기. 한 덩어리 움직이는데 R자형은 F, 질량은 3m, 가수는 A라고 한다면은 얘만 움직이잖아. R자형 똑같이 F, 질량은 M, 가수는 3A. 가속도의 크기가 3대 1이야. 그지? 그러면 있잖아. 얘가 F가 이제 처음 속도가 V고 얘도 V거든. V로 출발해 가지고 0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결국 얘가 V로 출발해 가지고 가속도의 B가 지금 3대 1이니까 얘가 V에서 0 되는 그 속도 변화는 V고 얘는 그럼 얼마 변하니? 이거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간다 했나?
P점 왔을 때, P점 왔을 때니까 V에서 0 한 다음에 마이너스 V까지 해야겠네. 마이너스 V. 그지? 얘가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온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V. 지금 2V 변하는 동안은 얘는 얼마 변해야 돼? 그럼 3분의 2V 변해야 되니까 3분의 5V가 되는 거죠. 3분의 2 증가해서. 그지? 얘 가속도비가 지금 3대 1이잖아. 가속도비가 3대 1이면은 얘가 2V 변하는 동안 얘는 3분의 1만큼 변할 거니까 3분의 2V 변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다 나오죠. 에너지 변화가 얘는 에너지가 2 변하는 동안 V에서 0 갈 동안 V에서 0 가고 다시 마이너스 2네. 2에서 다시 2 그냥 유지죠. 유지. 운동의 유지인데 그동안 얘는 2로 출발해가지고 얼마가 되니? 9분의 10, 25이 그러면은 2에서 출발해서 9분의 25이가 되네요. 맞지? 그러면 얼마 변했어 얘는? 9분의 16이 변한 거고 맞지? 얘가 9분의 16이 변하면 얘는 얼마 변해? 9분의 32가 변한 거지 그지? 그럼 요렇게 변화량이라는 건 결국에 얘네들이 한 덩어리로 같이 운동하면서 결과적으로 증가한 운동 에너지 크기인데 그럼 감소한 포텐셜은 9분의 얼마지? 48인가? 요만큼 감소하겠지 그지? 그러면 합쳐서 9분의 48이 감소한 건데 얘는 증가, 얘는 감소인데 질량의 비가 1대니까 결국에는 얘가 감소해야 될 양, 이제 물어본 게 이거죠. 얘가 감소할 양은 이거의 2배네 또. 그러니까 9분의 96이만큼이 감소할 거고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B의 운동 에너지, 요거죠. 그다음에 C의 포텐셜, 요거죠. 그러니까 6번 나오는 거지. 맞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15번도 간단하지. 15번도 얘가 원래 길이거든. 원래 길이인데 얘로부터 이제 x0가 늘어나게끔 가만히 잡고 있다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얘를 이제 놨더니 얘가 이제 x0 기점으로부터 2x0 여기까지 더 내려가서 여기까지 가서 이제 최저점과 최고점의 왕복 운동. 그러니까 여기를 왕복으로 한대요. 여기를 조건상에서 여기를 왕복으로 한대. 그럼 이제 이걸 따질 때는 우리가 늘 하던 게 요거 얘기했죠. mgx 제로는 2란 조건을 주고 여기가 최고점 최저점인데 그러면 여기가 x면 여기 2x 여기 3x 2x 3x 늘어난 지점이고 여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따질 수가 있겠네. 탄성 에너지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 2라고 놓을게요. x제로 늘어났을 때 2 여기는 4, 2 여기는 9, 2가 되겠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라고 놓는다면 2, 4, 2, 9, 2로 놓고 근데 중력 포텐셜이 확실하게 나오잖아. mgx가 2니까 그죠? 여기는 중력 포텐셜 기준점 여기는 x제로니까 2, 0, 2, 0 2, 0 이렇게 되겠지. 운동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봐. 2, 0 역학적으로 보존되죠. 플러스 2가 9이네요. 그러니까 2, 0는 4, 2가 되네. 그치? 자꾸 뭐가 오니? 그래요? 그럼 얘가 또 9위가 역학적으로 9위로 다 나와야 돼요. 9위 여기도 9위 9위인데 얘가 지금 여기를 왕복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여기가 0 여기도 0이지. 그럼 얘가 4, 2가 나오면 되네. 아니지. 4, 2 맞나? 2, 2네 2 그냥 2 그래요. 2는 4분의 1 2제로죠. 답이 4분의 1 2제로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그 뭐지? 최대 운동 총량인가? 그 공식 쓸 수 있어. 그거 V는 최대 속도값은 루트 n분의 k 진폭 곱하기 a. 그러니까 얘가 진폭은 x거든 지금. 근데 k를 모르잖아 또. 그러니까 만약 k의 관계식을 썼으면 이거 써도 괜찮았지. 요거 외워서가지고 운동에너지 구하면 요거의 제곱값 한 다음에 2분의 1 m 붙이면 바로 답이 나오지. 그냥 이렇게 푸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요거는 단진도 평형점 찾아서 평형점은 r점 0 되는 지점이야. 항상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진폭이 수는 0인 것에서
나누기 2. 무조건 그렇게 하면 돼. 단진동은 얘가 했잖아. 마찰이 없으면 무조건 여기를 폭으로 가지고 딱 절반이야. 근데 마찰이 있으면은 조금 달라져요. 그지? 자, 일단 시험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됐지? 다시. 그러니까 이제 10ln 위치에서 용철여우를 연결시켜서 얘를 여기다 연결시켜 놓고서는 여기서 놨어요. 지금 놨는데 마찰력이 있다는 거죠. F만큼 마찰력이 있는 거고, 그 마찰력에 의해서 분명히 얘는 가다가 어디선가 멈출 거야 한번. 근데 이게 마찰력이 없었다면 마이너스 10l까지 갈 거지만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갈 것이고 어딘가에 멈추겠죠. 거기에 위치를 뭐 A라고 놨어요. 임의로 안 준 거지. 그러니까 A를 구하라는 건 아니야. 얘는 구할 필요가 없어 사실. 얘는 안 준 거고 그냥 없는 거고. 두 번째 속력이 0이 되는 위치가 2L.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0L에서 여기 위치, 여기 2L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로 0이 된대. 여기서 멈춘대.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F가 얼마니 물어봤지. 답이 뭐 예를 들어 몇 KL, 뭐 3KL, 2KL, 뭐 10KL, 5KL 이렇게 답이 나왔단 말이야. KL 꼴로 몇 KL인지. 답안 꼴은 F를 몇 KL로 표시하냐 요거거든. 여기 구하는 거거든. 이건 상당히 어렵죠. 이거 뭐예요? 어렵냐면은 마찰력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원래대로의 그 상황이 안 나오잖아.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봐봐. 이렇게 했어. 예를 들어서 용철력이 있는데 얘가 여기가 그 원래 길이, 그리고 얘를 당겨서 놨던 길이가 여기야. 예를 들어 여기서 놓을 거야. 근데 확실한 건 우리가 뭐를 알냐면은 얘가 만약에 수평면에 마찰력이 없으면 원래 길이가 평형점이지. 그지? 원래 길이가 평형점인데 마찰력이 있으면서 원래 평형점의 정의가 뭐였지? 평형점의 정의는 뭐야? R자 힘이 0이 되는 지점이지. 그러니까 분명히 어딘가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어딘가에서 왼쪽으로 당기는 마찰력, 탄성력 KX와 얘가 운동하는 방향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마찰력의 크기, F의 크기가 서로 같은 지점이 생기겠지. 그럼 여기가 평형점이야. 네, 평형점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그 진폭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진폭,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진폭은 이렇게가 진폭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진폭이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못 가게 여기에서 평형점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가는 거야. 여기를 평형점으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더 가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더 갔어. 여기까지 가요. 그럼 여기까지 와. 맞지? 여기가 평형점이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야. 출발할 때는 이번에는 평형점의 위치가 어디로 바뀌니? 여기가 아니죠. 또 그대로. 평형점이 바뀌는 거야. 위치가. 왜냐면은 이때 얘가는 이번에는 1, 2 갈 때는요. 탄성력 어디로 가니? 탄성력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이때는 운동할 때는 봐봐. 탄성력, 마찰력은 오른쪽으로 운동하니까 마찰력 F지. 그럼 탄성력 이번에 이쪽으로 가버려야 돼. KX로.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실제로는 평형점 위치가 계속 바뀔 거야. 자, 다시 해볼게. 잘 봐. 이거 똑같이 그릴 건데 내가 지금 그림 표시를, 화살표 위치를 좀 잘못 그렸어. 보세요. 얘를 원래 길이를 이렇게 놓고 새로 늘어난 길이를 이렇게 주고 평형점을 한 이 정도에다 그려놓을게요. 이 정도. 이렇게. 요만큼이 들어간다고 볼게요. 됐어? 여기가 평형점이다. 여기서는 현재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KX의 크기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찰력의 크기가 서로 같아서 평형점이 된다. R점이 0이 되는 지점이다. 그러면 얘가 요만큼이 압축이 되니까 이만큼을 더 압축한다고 무조건. 그래서 여기까지 와요. 이게 이 상황을 그대로 대응시켜 봐야 돼. 얘가 처음에 어디선가 압축이 될 거고 어디선가 압축이 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한번 온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죠? 얘가 이렇게 올 거라고 지금. 맞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분명히 얘는 어딘가 또 평형점이 하나 생길 거라고. 왜냐면 이때 여기서는 이쪽으로 KX가 들어갈 것이고
마찰력이 들어갈 것이 이쪽으로 kx가 갈 거거든. 왜냐면 압축돼 있으니까. 맞니? 이렇게 평형점의 위치가 왔다 갔다 바뀐다. 원래 길이가 아니라. 알겠죠? 자, 요 문제는 이걸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방법 첫 번째. 잘 보세요. 에너지 보존으로 풀면은 이거 이제 원래 이렇게 풀라고 준 거야. 2분의 1 k의 10l의 제곱이지. 맞지? 그러면은 얘는 이게 나중에 얼마만큼 남냐면은 뭐 예를 들면 여기에 한번 d가 같다고 칠게요. d만큼 같다고 치면은 얘가 2분의 1 k의 10l-d의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겠지. 탄성력이. 맞지? 그리고 플러스 마찰력이 에너지를 손실시켰지. 그럼 마찰력 얼마만큼 일하니? 전체 20에서 마이너스 d만큼 일한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F 곱하기 20l-d가 돼요. 맞아? 그래서 d를 구할 수 있지. 이거 정리하면. 근데 되게 복잡해. 엄청 복잡하지. 다시 봐봐. 이게 무슨 얘기지? 처음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 10L 제곱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어떻게 한번 움직이고 안서 여기까지 오니까 얘는 이만큼의 탄성 포텐셜을 가지죠. 이만큼. 그지? 10L D만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고 그동안 얘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손실시켰을 거라고 갔다가 오면서. 그지? 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갈 때 한 번을 계산한 거지. 그럼 에너지 남지. 올 때 한 번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번 이게 2L이니까. 그지? 그럼 2분의 1 K 4L 제곱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찰력이 한 일 나오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나오니까. 하면은 구할 수 있지. 근데 이거 이렇게 풀면 너무 복잡하지. 이렇게 풀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평형점을 이용해서 풀 거야. 잘 봐봐. 자, 이렇게 풀어야 제일 좋은 거야. 얘가 평형점이 어딘가 한번 생기겠지. 어딘가에 평형점을 만약에 x라고 해볼게요. 됐어? 여기 평형점만 생긴다고 칠게. 그럼 얘는 얼마나 압축된 거니 지금? 처음에 10l-x만큼 압축되지. 그래? 그러면 얘는 앞으로 얼마를 더 압축시킬 수 있어? 10l-x를 더 압축시키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평형점이니까. 평형점 기준으로 무조건 단 한 번 왔다 갔다 진도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속력이 여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림이 좀 그런데 좀 더 가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까? 뭐 예를 들면 한 여기서 평형점이 생겼다고 치면은 처음에 이만큼 이게 11-x 그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11-x 됐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됐어? 됐죠? 11-x만큼 압축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 이거 길이가 얼마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게 얼마야? 11-x 11-x니까 얘는 2x죠. 맞아? 그럼 평형점 어디 생길까? 다음번 평형점 여기 원래 길이 여기서 아까 x였지? 그럼 여기서 무조건 x만큼 떨어지면서 여기서 평형점 또 생기거든? 이게 x야. 평형점은 무조건 이게 여기를 원래 길이 기준으로 대칭으로 계속 생기거든. 대칭으로. 그럼 x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나머지 압축 길이가 얼마냐면은 요만큼이 돼요. 이게 얼마냐면은 10l-3x지. 이게 2x니까. 이해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려야 돼? 또 10l-3x가 돼요. 이게 2L인 거야. 맞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11-3x만큼 압축이 될 거야. 그럼 남은 길이가 얼마야 지금 이게? 11-6x죠. 그치? (11-6x) 빠지니까 얘는 얼마 남니? 4x 남지. 이게 8L인 거야. 남은 길이가. 이 남은 길이가 4x잖아. 그치? 그잖아. 여기서 2x 빠졌으면 여기서 볼 때 4x 남는다고 이제.
4x가 8L이잖아. 그럼 x가 얼마야? 2L이죠. 맞아? 마무리할게요. 봐봐. 자, KX가 F지. 마찰력과 탄성은 같아야 되니까. X가 얼마야? 2L이죠. 그럼 F는 2KL이에요. 맞니?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요. 이거는 작년도 수능 완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렵죠. 마찰력 작용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평형점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간단해. 지금 내가 그림을 막 복잡해서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거야. 원래 길이 여기서 아마 x만큼의 평형점이 생길 건데 얘가 처음에 이만큼 압축되니까 이만큼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지. 요게 10L-x야. 그럼 여기 또 10L-x야. 이렇게 되겠지? 이게 10L 이게 원래 길이고. 그럼 이게 얼마냐면은 2x거든? 근데 얘가 1, 2 갈 때는 평형점이 또 1, 2 가버려. 이쪽으로. 여기서 갈까? 그럼 얘가 이만큼 압축되는 거야. 그럼 얼마 압축해서? 또 이만큼 압축할 수 있어. 또 이만큼. 그지? 같아야 되고 이게. 그래서 이게 11-3x, 11-3x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가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냐면 4x가 되는 거야. 이건 2L이고 4x가 8L이지 그러니까 4x가 8L이면 x는 2L이야. 근데 x가 2L이면은 우리 kx는 f 관계거든. f는 2kl이 돼버려. 이게 끝나지 그냥. 요거 푸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아마. 자 이렇게 마무리합시다.